그래서 오늘 제가 키워드를 민족사적 정통성은 뭐냐 그 키워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 나라, 국민, 민족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걸 제가 주제로 잡았습니다. 민족이란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조선조에 민족이란 말이 없었어요. 민주주의란 말도 마찬가지죠. 명치유신을 하던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겁니다. 민족은 독일어로는 폴크, 영어로는 네이션을 민족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국민으로 번역했었어야 돼요. 유럽에서 폴크, 네이션이라는 말이 나온 시기는 19세기인데 19세기에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이탈리아와 독일이 통일국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독일어 하는 사람은 독일을 제국으로 뭉치고 오스트리아 뭉치고 이탈리아어 하는 사람은 통일 이탈리아로 국가를 만드니까 이들 국가를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죠. 네이션 스테이트. 근데 이 네이션이나 폴크를 일본 사람들이 국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나라를 잃은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때 국가는 없고 민족이란 말이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민족이란 말을 낭만적으로 그리고 비과학적으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면 민족이 언제 생겼느냐? 민족이라는 개념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같은 영역 안에서 비슷한 종족이 같은 말을 쓰면서 같은 정치 제도 하에서 같은 종교를 가지면서 오래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외세가 침략하면은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족이라는 의식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민족이라는 의식이 생기는 과정에 한 100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삼국 통일할 때는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이거죠. 그게 1000년쯤 계속되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다 하는 게 이게 민족 아닙니까? 그게 민족주의인데 이걸 가지고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하는 이 역사관은 북한식 역사관이죠. 북한은 일찌감치 역사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이 역사관을 잘 조정하면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하여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하면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두 개가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고리를 멸망시킨 다음에 한반도를 우리의 영토로 만든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와 7년 동안 나당전쟁을 벌여가지고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한반도를 우리의 보금자리로 만든 최초의 민족 통일국가 신라. 그 신라가 대당 결전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아마 중국말을 쓰면서 동북 삼성이 아니라 동북 사성의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민족이란 이 단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서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즉 최초의 국민국가죠. 최초의 민족통일국가가 신라, 최초의 국민국가가 대한민국. 이게 우리 정통성의 양대 기준점입니다. 북한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신라의 정통 노선은 고구려, 그 앞에 발해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북조선 이거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민족의 정통성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발해가 망하는 바람에 중국에 다 흡수되어 버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발해의 문물이 그 뒤에 한국 역사에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령과 같은 존재인데 북한은 발해를 키워가지고 그걸 통일신라와 맞먹는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통일신라기가 아니라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통일 신라와 발해를 어떻게 동격으로 놓습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을 동격으로 놓는 것하고 또 마찬가지인데, 발해는 우리 민족사의 지류입니다. 지류. 근데 이 지류가 말라버렸어요. 본류와 아무 관계 없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사의 2단 세력은 지금 북한이죠. 이렇게 딱 정리하면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 건국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조건을 규정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이 궤변을 늘어놓는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의 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좌파의 응원하에 상당히 좀 먹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이야기가 일제시대에도 나라는 안 망했다는 주장을 해요. 일제시대에도 나라는 있었다. 심지어 대한제국은 이제 일본에 합병되어 버렸으니까 3.1운동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건국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참 새로운 학설이에요. 새로운 학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반박한다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이 정력 낭비인데, 이영훈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근사한 반박문을 쓴 게 있어가지고 제가 교갑제닷컴에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 혼란이 있는 거예요. 건국은 뭐고 나라는 뭐냐, 국민은 뭐냐. 그래서 제가 영어로 설명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라는 말,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이 동양에서는 국가란 말이 없었어요. 국가 이것 또한 명지유신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국가. 그 전에 나라라는 말이 있었죠. 나라가 뭐냐 하면은 그 개념이 주는 의미는 이 국가란 뜻도 있지만 국토 또는 국민, 그런 개념이 강해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칸츄리가 맞을 겁니다. 칸츄리. 국토 개념이 강하죠. 국토 개념. 국토로서의 나라는 있었죠. 일제시대에도 있었어요. 국토로서의 나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없었죠. 국가는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 나라가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 무슨 대한제국의 여권이 있었어요?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의 여권이 있었습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은 국적이 일본 제국 국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있었다면서 그 나라가 마치 국가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가지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첫째, 아니 상해 임시정부 만들어 놓고 독립운동은 왜 하느냐? 아니 나라가 있는데 건국이 됐다는데 독립운동하면은 그럼 분리주의자 아니면은 반역자 아닙니까? 그럼 독립운동이 반역 세력이 한 겁니까? 여기에 또 저들의 우리 이종찬 씨의 말이 상당히 먹히도록 만든 게 우리 헌법 전문입니다. 87년 헌법 전문을 개정할 때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여 이래 나와요. 법통.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헌법 다음 전문 개정할 때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할 때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이 주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 즉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반공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다 합쳐져가지고 거기에는 일제 때 고등문관 시험 쳐가지고 고위 관료로 일했던 사람도 있고, 일본 군인에서 군인으로 근무했던 사람도 있고, 만주군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있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도 있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운 거지. 상해 임시정부의 보통 상해 임시정부가 출신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력이 아니었잖아요. 주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헌법 전문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데는 딱 뭐 유리한 자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라와 국가를 구분해야 된다죠. 국가는 주권과 국민과 군대와 여권과 국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는 1948년 8월 15일에 만들어진 거죠. 그걸 누가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스테이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가는 스테이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할 때 그 스테이트, 국민국가, 스테이트, 컨트리와 스테이트의 차이. 그 다음에 네이션. 네이션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걸 자꾸 민족이라고, 내셔널리스트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국가주의자인데 그걸 민족주의자라고 그래요. 민족과 국민을 구분해야 되죠. 민족과 국민을 구분 안 해가지고 한국 역사를 망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김영삼 씨 아닙니까? 취임사를 하면서 어떤 동맹보다도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념보다도 민족이 중요합니까? 이념이 민족보다 중요하지. 한국이 분단된 거는 민족이 달라서가 아니잖아요. 정치 이념이 달라서 분단된 것이고, 미국이 통일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민족이 다르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다 합의를 하고 있으므로 통일국가가 유지되니까 국가가 민족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좌파 이념은 뭘 노리느냐? 국가를 부숩니다. 국가를 우습게 여기는 게 좌파 이념이죠. 그건 당연하죠. 좌파는 계급을 또는 당을 국가보다 더 위에 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 세력은 국가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국가를 소중하게 여기면 자연히 국가를 지탱하는 법치를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나 좌익들은 국가를 부정하는 게 계급 주정론의 제1조니까 국가를 부정하면 자연스럽게 법치도 우습게 여기고 국가를 지탱하는 경제나 과학도 우습게 여기는데 문재명 세력이 하고 있는 짓이 딱 국가 부정입니다. 국가와 국군과 국익과 국민과 법치를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파괴해야 자기 패거리들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파와 좌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좌파는 권력 쟁취 집단입니다. 좌파의 가장 큰 도덕성은 권력을 잡는 겁니다. 권력을 잡고 잡은 권력은 절대 내어놓지 않는다는 게 좌파의 힘입니다. 권력에 충실한 권력 쟁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다. 권력 쟁취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래도 권력만 잡으면은 그 모든 수단 방법은 정당화된다 하는 이념으로 무장함으로 좌익 이념에 물들면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그러나 당당한 사기꾼이 되는 거죠. 당당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 해놓고 당당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좌익입니다. 그러나 우파는 어떠냐? 우파는 진실, 정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권력 쟁취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좌우가 대결하면은 우파가 항상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하고 수단 방법 가리는 사람이 맞짱 뜨면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악랄하고 투쟁적인 좌파를 이 정도로 누르고 여기에 우리가 그래도 형식상은 뇌수는 지금 뇌수술 붉은 의사의 뇌수술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형식상으로는 그래도 뭐 근사한 나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참 불가사의합니다. 이게 불가사의.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북한 러시아 욕을 안 하고 윤석열 정부 욕을 하는 그 사설을 쭉 읽어보다가 느낌이 내년 총선에서 이 민주당 세력, 반역 세력화한 민주당을 총선을 통해서 거의 소멸시키지 않으면은 이 후환이 점점 자라면은 그리하여 2027년에 다시 이런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은 대한민국이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악몽까지 다시 꾸게 됩니다. 내전이라고 하면은 참 끔찍한데 가장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게 내전 아닙니까?
내전은 다 총력전이거든요. 군인 대 군인이 싸우는 게 아니죠. 내전이라고 하면 1930년대 스페인 내전이 생각나는데, 스페인 내전은 선거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좌파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집권하니까 우파가 프랑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한 4년 동안 스페인 내전이 벌어지고, 거기에 소련은 공화파를 편들고 이탈리아와 히틀러는 프랑코를 밀어주고 해가지고 서로 그런 참혹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내전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영화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우리는 해밍웨이가 쓴 거. 그 영화가 워낙 유명하고 그 소설이 유명해서 그런지 스페인 내전 하면은 그 공산당의 주력으로 있었던 공화파가 정이고 프랑코는 완전히 나쁜 놈이다. 더구나 프랑코를 히틀러가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90% 넘을 겁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상방이 다 학살한 건 똑같죠. 그런데 프랑코가 학살한 것만 부각이 되고, 공화파들이 특히 그 스페인의 천주교를 그냥 작살내고 수녀 죽이고 신부들 죽인 거는 다 묻혀버렸어요. 이게 바로 지식인들이 좌경화가 되면은 좌파가 나쁜 짓 한 게 다 덮여진다는 거죠. 지금 히틀러와 스탈린 누가 더 나쁘냐 하면은 아마 100명 중에 90명은 히틀러가 더 나쁘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스탈린이 더 나쁜 놈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히틀러보다 훨씬 더 나쁜 놈 아닙니까? 히틀러는 유대인 죽이고 했지 자기 동족을 죽였어요. 김일성이는 일본 사람 죽였어요. 동족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나쁜 놈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왜냐? 지식인들의 좌경화 때문에 히틀러는 죽일 놈이 되고 사실은 죽일 놈 맞죠. 그러나 히틀러보다 더 죽일 놈인 스탈린, 모택동, 체 게바라 같은 위선적 지식인 넌 영웅이 되고, 김일성도 김정은도 김정일도 조정도의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식인들이 근본적으로 이 공산주의에 편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